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 단장한 라디오 서울과 함께 느껴보세요. LA시의회가 시공무원 3만여 명에 대해서 앞으로 15년에 걸쳐 22%의 임금을 인상하고 복지 혜택도 개선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승인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카운티 직할전의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렌탈 유닛 변경 조항을 임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가정집 쓰레기통에서 30대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고려시대 스님 등의 사리를 돌려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도록 무역 대표부에 지시했습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로 법정에 발이 묶인 가운데 부자 증세 같은 경제 정책을 부각하면서 유세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이틀째 날에 유무죄를 가릴 배심원 일부 선정됐습니다. 모두 18명의 배심원 가운데 7명을 선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남편의 성추문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남편과 같은 생각으로 억울해하고 있다는 측근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지원 예산에서 정부가 입은 사기 피해 금액이 최대 5,200억 달러가 넘는다는 회계감사원 평가가 발표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 모드가 계속되는 가운데 양국 국방부 장관이 17개월 만에 화상회담을 했습니다. 한동안 단절됐던 군사 채널이 사실상 완전히 복원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이 펜타닐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세금 환급을 통해 불법 펜타닐 원료 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재보복을 벼르는 상황에서 미국의 국무부 장관은 이란과의 긴장 고조가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영수회담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도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차기 총리로 박영선 전 장관 등 야권 인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야당은 협치를 위해서라면 대통령이 야당의 대표부터 먼저 만나야 한다고 반발했고 여당 안에서조차 부정적 기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다저스가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6대2로 승리했습니다. 샌디에고 김하성 선수는 3점 홈런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는 8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펼쳤지만 팀은 패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뉴올리언스와의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서 110대 106으로 승리하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1라운드 상대가 지난 시즌의 우승팀인 덴버 너게츠입니다. 뉴욕 증시 오늘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6.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7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시의회 소위원회가 LA시 공무원 3만여 명에 대해서 앞으로 5년 동안에 22% 임금을 인상하고 복지 혜택도 개선하겠다라는 근로계약을 승인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명으로 구성된 LA시 감사와 채용위원회는 16일 만장일치로 LA시 내 공무원들에게 5년에 걸쳐 총 22%의 임금을 인상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승인했습니다. 새 근로계약은 시 공무원의 최저시급을 올해부터 $20로 인상하고 오는 2026년까지 $25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임금 인상은 시 정부 산하 일반 직원들과 엔지니어, 설계사, 그리고 시 검찰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조와 시 정부가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LA시 본회의 표결은 17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시의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새 근로계약이 발효됩니다. 이번 계약으로 LA시 공무원 33,450명이 임금 인상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공원이나 위생국, 청소, 교통국 요원, LA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연내에 6%의 임금 인상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들의 업무 분야에 따라 근로계약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 공무원 연합 소속 근로자들과 시 검찰 유닛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2028년까지 22%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며 엔지니어와 설계사 조합원들은 2027년까지 17%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그레이브야드 쉬프트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추가 임금 혜택이 제공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병가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기존의 50%에서 100%로 늘어났습니다. 출산휴가도 늘어났습니다. 공원이나 레크리에이션 시설에서 시간당 혹은 비정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앞으로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911 오퍼레이터의 경우 근속 6년이 지난 경우에는 리텐션 보너스가 늘어나 임금 인상폭은 더 커지게 됩니다. 새 근로계약에 대해 노조 측은 모든 부서의 직원들에 걸쳐 임금 인상과 복지 혜택이 골고루 늘어났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어제 카운티 직할진의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렌탈 유닛 변경 조항을 임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6일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채택한 조항에 따르면 4년마다 카운티 직할진의 렌탈 유닛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지 않은 집주인들을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업데이트된 렌탈 하우징 헤비탈리티와 렌트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프로그램 2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세입자와 집주인 아웃리치 한 건도 포함되었습니다. 렌탈 하우징 헤비탈리티 프로그램은 카운티 당국 측이 4년마다 카운티에 위치해 있는 모든 렌탈 하우징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렌탈 하우징 유닛에 물이 새지 않는지 가스 사용 등을 비롯해 렌트로 내놓은 아파트 유닛이 세입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렌트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프로그램은 렌트 하우징으로 제공되는 유닛들에서 발생된 문제들을 집주인이 제대로 고치지 않는 경우 렌트비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렌탈 유닛에서 제기된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유닛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렌트비 인하를 카운티 프로그램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렌탈 유닛의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해당 렌탈 유닛은 렌트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되며 어카운트 프로그램으로 이관된 유닛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집주인이 문제를 시정할 때까지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운티 당국의 이번 조처는 집주인들이 세입자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노숙자 인구가 줄었다 라고 시장이 발표한데 코웃음을 치는 LA 시민들 상당히 많았죠. 직접 거리에 나와 보고 말해라 라는 비판도 이어졌었습니다. 근데 벤츄라 카운티는 정말 숫자로 좀 줄었다고 합니다. 이외에 로컬 뉴스 보도국 연결합니다. 벤츄라 카운티에서 홈리스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벤츄라 카운티에서 지난 1월 24일 홈리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지역 노숙자 수는 2,358명으로 1년 전보다 83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4%가 줄어든 것입니다. 벤츄라 카운티 관계자들은 노숙자의 감소는 비상 대피소 침대와 주택 바우처 공급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노숙자들을 영구 주거시설로 옮기기 위한 중간 단계인 긴급 대피소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가주에서 미성년자의 부탁을 받고 대신 주류를 구입하는 성인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2일 클레어몬트와 업랜드 지역에서 미성년자들을 위해 주류를 구매한 성인 4명이 당국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클레어몬트와 업랜드 경찰국이 실시한 솔더탭 작전으로 불리는 단속은 미성년자들을 위해 주류를 구매한 성인들이 대상입니다. 이날 미성년자로부터 주류 구매를 부탁받은 성인 4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최소 $1,000의 벌금과 24시간의 커뮤니티 봉사를 해야 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USC 대학이 다음 달 열리는 졸업식에서 대표 졸업사를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학생의 졸업사를 전격 취소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국에 연결합니다.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무슬림 여학생이 USC의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캠퍼스 안팎에서 협박 메시지가 쏟아지면서 USC가 졸업생 연설을 취소했다고 LA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15일 USC의 교무처장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캠퍼스 안전 문제로 올해 졸업식에서는 발레딕토리안 연설을 취소한다고 알렸습니다.
USC가 졸업생 대표의 연설을 없앤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무처장은 이날 공지문에서 졸업사를 할 발레딕토리안의 이름과 프로파일이 공개된 직후에 협박 메시지가 쏟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졸업사를 맡을 예정이었던 학생은 아스나 타바섬이라는 4학년 여학생으로 전공은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며 학점이 3.98 이상인 시니어 100명 중에서 발레딕토리안으로 뽑힌 학생입니다. 발레딕토리안이 무슬림 학생으로 알려진 후 소셜미디어상에서 신상털기가 시작돼 캠퍼스 안팎에서는 해당 여학생의 소셜미디어를 샅샅이 뒤져 여학생이 남긴 친팔레타인 견해부터 시작해서 여학생의 부전공까지 전부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에 친팔레스타인 견해를 적고 좋아요 표시를 한 것에서부터 학생의 부전공이 인종청소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도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교무처장은 협박과 비난 메시지가 캠퍼스 안전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제기할 만한 수위라며 캠퍼스 안전을 위해 올해에는 졸업생 대표의 연설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바섬은 대학이 친 이스라엘 단체의 증오 캠페인에 굴복하고 자신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며 대학 측의 처사를 비난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단체들은 USC가 반팔레스타인과 반이슬람 인종주의를 지지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비난하는 등 USC의 조처를 둘러싸고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자, 흡연 인구 지금은 많이 없죠. 그래도 아직 흡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올해 2024년 새해 시작하면서 금연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금연 쉽지 않죠. 근데 이 금연을 아예 나라에서 도와주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로컬 뉴스 전해드리다가 이 뉴스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담배 끊으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으로 가봅니다. YTN입니다. 담배 판매를 제한해 비흡연 세대를 만들겠다는 영국 정부의 강력한 금연법이 1차 관문을 넘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영국 하원은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해 찬성 383표, 반대 6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금연법은 올해 말 총선을 앞둔 가운데 리시 수넥 현 총리가 내놓은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이 평생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전체 인구에 적용될 때까지 흡연 가능 나이를 매년 1년씩 높이는 방식입니다. 또 일회용 전자담배는 금지하고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향이나 포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영국 여론은 대부분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If I had picked up my first cigarette, I wouldn't be a smoker now. Might as well make it a smoke-free Britain.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국 성인 흡연자는 전체 성인의 약 13%인 640만 명. 영국에서는 해마다 8만 명 이상 흡연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고 중독에는 자유가 없다며 마약이나 도박과 같이 금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Selling like vapes, I think, is really on the increase, and I think it's pretty dangerous. I know a lot of my daughter's friends think it's cool. 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생활 방식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암시장 거래만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담배 회사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기 위해선 6월쯤 상원에서 투표를 통과해야 하지만 올해 하반기 총선 이전에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4월 17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어제만큼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약간 웃도는 상태가 이어지겠고 일부 지역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앉는 곳도 있지만 한낮에는 어제만큼 포근한 날씨 이어가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부분적으로 구름이 덮이는 곳 있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 이어가겠고 내일은 낮 기온 2, 3도가량 더 내려앉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9도, 5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82도, 56도, 해안 지역은 67도, 5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역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5도, 낮 최고 기온은 76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집융자와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이게 공항들을 쭉 돌아다니다 보면 LA가 제일 복잡한 것 같죠. 그리고 LA 국제공항이 제일 좋지 않은 것 같고 제일 낙후된 것 같고 제일 시쳇말로 후진 것 같기도 합니다. LA 국제공항이 그럼에도 지금 계속 올림픽과 월드컵을 앞두고 공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얼마나 좋게 변화할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LA 국제공항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이용객 수를 기준으로 8번째로 붐비는 공항으로 기록됐습니다. 전 세계 8번째랍니다. 근데 전 세계라고 하기에도 미국 공항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은 지난해에 이어서, 그러니까 지지난해에 이어서 애틀란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2023년 전 세계 공항 이용 예비 순위에 따르면 LA 국제공항은 작년 한 해 총 7,505만 명의 승객들이 통과해 전 세계 8위 올랐습니다. 승객수 전체 순위는 애틀란타 공항이 무려 1억 470만 명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두바이의 국제공항이 8,699만 명으로 2위, 그리고 텍사스주의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이 8,175만 명으로 3위에 자리했습니다. 영국의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이 4위, 도쿄 하네다 공항이 5위, 덴버 국제공항이 6위, 터키 이스탄불이 7위, 그리고 8위가 LA 국제공항입니다. 9위가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틀란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은 코로나 기간이었던 2020년 중국 광저우 공항이 잠시 추월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수년간 가장 바쁜 공항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운항 항공기 수를 기준으로 한 공항에서도 역시 애틀란타 공항이 1위였고 2위는 시카고 오헤어 공항, 3위가 댈러스 포트워스, 4위 덴버, 5위 라스베가스, 그리고 LAX, LA 국제공항은 운항 항공기 수 기준 전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LA 지역에서 난폭 운전과 뺑소니 등이 증가하면서 올 들어 한인타운을 비롯한 LA시 전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났습니다. LA 경찰국 LAPD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올 1분기 동안 LA에서 모두 83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보고됐고, 이것은 작년 또 재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 증가한 것입니다. 올 들어 LA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들 중에는 한인도 1명 포함됐습니다. 지난 3월 20일 오후 4시 10분경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이자 한인타운 서쪽인 윌셔 블루바드와 브론슨 애비뉴 교차점 부근에서 차량 대 차량 사고로 인해 71세 한인 남성이 숨진 것으로 보고된 것입니다. LA에서 1분기에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는 355명으로 작년과 재작년보다는 소폭 줄었습니다. 멕시코 수도 한복판에서 헬기가 추락해 아시아계 관광객 2명과 조종사 등 총 3명이 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망자 국적을 한국인이라고 잘못 보도해서 혼선을 빚었지만 희생자들은 중국 국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멕시코시티 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이었던 14일 오후 멕시코시티 중심지 코요아칸에서 관광객을 태운 헬기가 비행 중 지상으로 추락해 추락 사고 직후 휘발성 헬기 연료 유출로 화재가 발생했고 추락 지점에 있던 승용차들도 파손됐습니다. 멕시코시티 검찰은 보도 자료를 내고 당시 헬기에 타고 있던 멕시코 국적 조종사 1명과 외국인 2명이 숨진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 햄버거 체인인 인앤아웃 버거가 내년에 워싱턴주에 첫 매장을 개설하는 등 지속적인 전국 매장 확산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앤아웃 버거는 최근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2025년 워싱턴주 남부 지역에 레스토랑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5년도 워싱턴주에 진출하게 되면 인앤아웃 버거가 영업하는 9번째 주가 됩니다. 지난해 오픈한 아이다호 매장은 인앤아웃 버거의 400번째 매장이기도 합니다.
연례평가 결과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 탑 순위를 매년 기록하고 있는 인앤아웃 버거는 여전히 창업주 스나이더 가문이 운영하고 있고 프랜차이즈를 주거나 월가에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철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오제이 심슨. 경찰을 피해서 도주할 때 사용했던 그 차량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 수집품 전문 웹사이트 콜렉트 보도를 인용해 보면 이 차량의 현 소유주인 심슨의 전 매니저 마이클 길버트 등이 최근 해당 차량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슨과 이혼한 전 부인 니콜 브라운은 1994년 6월 12일 피살된 채 발견됐고 심슨은 경찰 출석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잠적했다가 같은 달 19일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친구 알 카울링스가 모는 1994년식 흰색 포드 브롱코 모델 뒷좌석에서 권총을 든 채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고 이 장면이 TV로 생중계되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심슨 추격전입니다. 당시 경찰의 심슨 추격전 생중계로 9,50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94년인데 무려 1억 명 가까운 시민들이 시청한 것입니다. 사건 증거로 채택된 포드 차량은 심슨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한 차고에 17년간 방치됐다가 2016년 테네시의 알캐트라즈 이스트 범죄 박물관에 임대됐습니다. 현 소유주들은 과거 해당 차량을 75만 달러에 넘기란 제안을 받았지만 팔지 않았다면서 최소 그 2배 150만 달러에 팔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슨은 1994년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오랜 재판 끝에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건 자체는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 K-팝 기업들의 주가가 부진했지만 팬층 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전망했습니다. 어제 방송된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낸 보고서에서 K-팝 분야가 오해를 받고 있다면서 관련 기업들은 수년째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서 가치 재평가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K-팝 관련 빅4 기업 주가는 연초 이후 모두 하락한 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들 4개사 모두 2023년대 매출과 순이익이 성장했다는 점을 그러나 주목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주가 하락은 시장의 K-팝 가수들의 음반 판매량을 많이 보기 때문에 나온 현상으로서 팬층이나 성장세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라고도 봤습니다. 또 일본 시장에서 K-팝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K-팝의 가장 큰 해외 시장으로서 하이브, SM, JYP가 일본 내 라이브 음악 시장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인적 경쟁력은 높지만 지난해 개발한 AI 모델은 없고 인재는 해외로 나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인간중심 AI 연구소가 발간한 AI 인덱스 2024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수는 10.26으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많았습니다. 3위 미국 4.23, 4위 일본 2.53을 크게 앞절르고 2위 룩셈부르크 8.73보다도 많습니다. 지난해 AI 인재 집중도도 0.79%로 이스라엘과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이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지난해 하나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109개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영국이 각각 20개와 8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AI 연구소가 주목할 만한 AI 모델로 선정한 108개 중에는 미국과 중국, 프랑스 등등이 포함됐지만 한국은 없었습니다. 인재 이동 지표에서는 룩셈부르크와 아랍에미레이트 순으로 높고 인도와 이스라엘은 한국보다 유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에 대한 민간 투자 규모는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9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보스턴 미술관이 수장하고 있던 고려시대 스님의 사리를 어제 돌려받았습니다.
조계종 문화부장의 해공 스님과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등은 어제 보스턴 미술관을 직접 방문해서 부처님 3명과 스님 2명의 사리 등을 인수했습니다. 이 사리 등은 조계종 대표단과 김재희 주 보스턴 한국 총영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식 의례를 거쳐서 기증 형식으로 조계종 측에 전달됐습니다. 조계종이 받은 이 사리 등은 각각 가섭불, 석가모니, 정광불 그리고 고려시대 스님인 나홍선사와 관련됐다고 미술관은 설명했습니다. 사리 등은 고려시대 공예품인 은제도금 라마타평 사리구 내에 있는 5개의 은제도금 팔각당형 사리구에 각각 담겨 있었습니다. 사막 기후인 아랍에미레이트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2년치, 3년치 내릴 비가 하루 만에 완전히 뒤덮었다고 합니다. 공항이 마비되고 도로가 침수되고 이쪽 아랍에미레이트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소한 장면이죠.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기도 해서 주민들이 허리까지 차는 물을 헤치고 차를 밀고 그리고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75년 만에 최악의 폭우라고 그럽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물에 잠긴 활주로 비행기는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공항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새벽부터 아랍에미리트 전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공항은 약 25분간 운항이 전면 중단됐고 항공편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일부는 인근 도시와 국가로 우회했습니다. 두바이 주요 도로까지 속수무책으로 침수됐습니다. 운전자들이 운행을 포기한 자동차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Since morning, we are struggling because of transportation. Even we are working in long distance, so we use minutes all time. 전동차 운행도 중단되면서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전철역에 갇혔습니다. And 5:30 until now, I'm stuck here. The whole night, 12 hours, I was the Garden Metro Station. 이번 이례적인 폭우는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고 있는 폭풍 전선의 영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그동안 충분한 구름이 관측되면 인공강우 씨를 뿌려왔는데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인접국가에서도 폭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4일부터 비가 내린 오만에서는 학생 등 최소 18명이 숨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은 오늘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립기상센터는 이번 폭우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49년 이후 75년 만에 최악의 폭우라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리면서 유무죄를 가릴 배심원단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맨하탄 지방법원은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재판은 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 형사 피고인으로 나왔고 재판 결과가 오는 11월 대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심원단 선정에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번 재판을 위해 배심원 12명과 대체 후보자 6명 등 모두 18명이 선정돼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검찰 측이 어제 7명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뽑힌 배심원들은 남성 4명, 여성 3명이고 나이와 인종 다양합니다. 이들은 아일랜드 출신의 세일즈맨, 종양 전문 간호사, 손주 2명을 둔 푸에르토리코 출신 정보기술 컨설턴트, 뉴욕 할렘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는 젊은 흑인 여성, 변호사 2명, 그리고 디즈니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입니다. 배심원 선정 절차 얼마나 까다롭게 했겠습니까? 네, 안 봐도 훤히 보이시죠? 이 뉴욕타임즈는 배심원 선정의 핵심은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번 재판을 위해서 무작위로 선정된 예비 배심원 수백 명이 법정 출석을 요청받았고 15일 재판정에 나온 예비 배심원은 96명이었습니다.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는 이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공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손을 들어라 라고 요청했고 이에 50명 이상이 손을 들었고 이들은 즉시 배심원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남은 예비 배심원들은 사전에 작성된 42개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기본 다 아시는 주소, 직업, 학력, 결혼 여부 이런 것들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 질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감정이나 견해를 갖고 있느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지 다 답하고 나면요. 검찰 측과 트럼프 측 변호인으로부터 추가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양측은 예비 배심원들의 정치적 성향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공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예비 배심원들이 과거 SNS에 어떤 글을 올렸는지도 샅샅이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뉴욕시가 민주당 성향이 강한 도시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최대한 우호적인 배심원을 고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배심원 7명에 포함된 중학교 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예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여행금지 명령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을 온라인에 올렸던 한 여성은 결국 배심원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예비 배심원들의 온라인 게시물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매우 인기가 없는 도시에서 배심원 선정의 중요성과 도전을 부각했다라고 평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로 법정에 발이 묶인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 등의 경제 정책을 부각하면서 유세 박차를 가고는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번 주 대부분의 시간을 뉴욕주에서 보낼 예정입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을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또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소 6주로 예상되는 이번 재판 일정 내내 주 4회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재판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접전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전국을 누비며 선거운동에 전력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법정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이 틈을 타서 부자 증세 같은 경제 정책에 중점을 둔 유세를 활발히 이어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경합주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고향인 중소도시 스크랜턴을 방문해서 낙소식 경제는 실패했고 진실은 트럼프가 그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고 나는 마라라고의 눈이 아닌 이곳 스크랜턴의 눈으로 경제를 바라본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재임 중 법인세 세율 인하 같은 정책을 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신을 대비시키는 발언입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며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에 차질을 빚는 동안 이 같은 점을 집중 부각하면서 지지율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CNN은 분석했고 블룸버그 통신도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의 부재를 활용하려 한다며 트럼프의 정책이 부유층의 이익을 반영한다며 자신과 트럼프의 경제 의제를 대조시키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고향에서 유세를 했지만 환대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고향 스크랜턴을 방문했을 때 4년 더 이렇게 외치는 지지자들도 있었고 우리는 조를 사랑한다 라고 외치는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인종 청소자 조는 꺼져라 이러면서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MF가 미국 경제 전망을 높여잡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물가와의 전쟁이 더 깊어질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연준은 이 2% 물가 달성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면서 금리 인하 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서 2% 물가 달성이 머지 않았다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말을 바꿨습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e recent data have clearly not given us greater confidence and instead indicate that it's likely to take longer than expected to achieve that confidence. 23년 만에 최고치인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도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지금의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Given the strength of the labor market and progress on inflation so far, it's appropriate to allow restrictive policy further time to work and let the data and the evolving outlook guide us. 이에 따라 시장에서 유력했던 6월 금리 인하설은 물 건너가고 9월에야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연준이 예고했던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도 쉽지 않아 한두 차례로 수정되는 분위기입니다. 파월 의장의 말에 뉴욕 증시는 실망감을 표시하며 마이너스로 전환하거나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결국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가 상승 우려는 더 커지고 있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접근은 더 신중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3배 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정책의 집행을 고려할 것을 무역 대표부에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관세는 7.5%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권고한 세율은 25%입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면 주요 제조국의 철강, 알루미늄 제품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미국 내 점유율이 최근 수년간 미국의 보호무역과 함께 급락한 만큼 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들의 수입으로 인해서 계속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 보호주의 정책 등등은 고품질의 미국 제품이 중국의 저가 대체제 때문에 인위적으로 약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미국의 통상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또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 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안보 법률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연방하원의 미중 전략 경쟁 특위가 어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우는 펜탄닐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세금 환급을 통해 불법 펜탄닐 원료와 기타 합성 마약의 생산 수출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이날 펜탄닐 위기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런 물질은 중국 내에서 불법이며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이 알려진 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펜탄닐 원료와 합성 마약을 공개적으로 밀매하는 기업들에게 금전적인 보조금과 포상을 제공하고 있다며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기업의 일부를 방문해 그들의 지방경제에 대해 기여를 칭찬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특위는 또 중국 공산당은 펜탄닐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과 파괴를 원하면서 더 많은 미국인이 죽기를 원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특위는 펜탄닐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의 마약 대응 합동 태스크포스 설립과 펜탄닐 밀매를 차단하기 위한 무역과 관세 관련 조치를 시행할 것, 그리고 자금 세탁과 펜탄닐 밀매에 악용되는 규제와 법 집행 구멍 메우기 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이 마약을 엄격히 통제 단속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충고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네, 네타냐후 총리가 한 말입니다. 이란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준 우방의 충고가 있지만 재반격 방식은 주체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주례 강요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자국을 방문한 데이빗 카메런 영국 외무장관, 아넬레나 베이보크 독일 외무부 장관 면담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 다양한 제안과 충고를 했고 그 충고에 감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대응에 대한 결정은 주체적으로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이스라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동 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반격을 자제하라는 국제사회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캐메런 외무장관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이란의 끔찍한 공격 이후 연대를 표시하고자 왔다며 이스라엘 정부가 강할 뿐 아니라 영리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베이보크 장관도 독일 외무부 장관도 영내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며 긴장 고조는 이스라엘 안보와 하마스에 여전히 억류된 수십 명의 인질, 가자지구 주민, 정권 아래서 고통받는 이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올림픽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0년 만에 올림픽을 다시 개최하는 파리는 사실상 첫 야외 개막식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변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테러 위협입니다. KBS 보도입니다. 제 뒤로 에펠탑과 함께 철제 구조물이 쌓여있는 공사 현장이 보이실 텐데요.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에펠탑과 마주하고 있는 트로카데로 광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오는 7월 26일 열리는 올림픽 야외 개막식을 위한 관람석 설치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번 개막식에서 선수단 입장은 주경기장이 아닌 센강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며 이루어집니다. 배가 도착하는 종착지가 바로 이곳 트로카데로 광장 앞입니다. 상당수 경기도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치러집니다. 비치발리볼 경기가 열리는 에펠탑 아래 잔디밭, 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브레이킹 경기가 펼쳐지는 콩코르드 광장, 태권도와 펜싱 경기가 열리는 그랑빨레 등 파리 시내 곳곳에서 올림픽 준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가장 고심하는 게 바로 테러 위협입니다. 사상 첫 야외 개막식이라는 새 역사를 쓸 수도 있지만 그런 만큼 위험 부담이 큰 것이죠. 프랑스 정부는 올림픽 개막식 일주일 전부터 광대한 테러 방지 구역을 설정해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상 개막식이 열리는 파리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센강 주변 지역과 개선문에서부터 트로카데로 광장까지 구간이 대상입니다. 이 구역을 드나들려면 거주자를 비롯해 누구나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선수단이 탄 100여 척의 배가 이렇게 센강을 따라 6km를 이동하고 약 60만 명의 관중이 강변에 모일 걸로 예상되는 만큼 신원 확인을 거쳐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 구역 내에선 5개 다리만 통행이 허용되고 15개 지하철역은 폐쇄됩니다. 하지만 테러 위협 발생 시엔 플랜 B가 가동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다른 올림픽처럼 주경기장에서 개막식을 치르는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나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워싱턴 내셔널즈와의 경기에서 6대2로 승리를 거두고 전날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워싱턴에게 어떻게 질 수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야구 참 몰라요. 네. 어제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 5타수 2안타를 기록했고요. 무키 배치가 무려 5타수 5안타 2타점 2득점 펄펄 날랐습니다. 무키 배치 선수 시즌 초반에 타율이 5할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현재 시즌 타율이 3할 8푼 8리예요. 재밌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오타니는 현재 타율이 3할 4푼 1리입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석점 홈런을 때려내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시즌 3번째, 메이저리그 통산 39번째였습니다. YTN입니다. 이틀 동안 볼넷 6개를 골라낸 김하성의 방망이가 1회부터 불을 뿜었습니다. 원아웃 2, 3루에서 힘껏 당겨친 볼이 왼쪽 폴을 맞고 그라운드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타구 속도가 시속 163km. MLB.com 중계진은 타구가 로켓처럼 날아갔다고 외쳤습니다. 시즌 3호 홈런으로 메이저리그 통산 40호 홈런에 한계를 남겼습니다. 김하성은 5회 볼넷을 추가해 3타수 1안타 3타점에 볼넷 1개를 기록했습니다. 샌디에고는 김하성의 활약에 미러키를 6대3으로 물리치고 3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타격감이 좋은 이정후는 처음으로 3번 중심 타자로 나섰습니다. 3번의 타석에서 삼진과 외야 플라이로 물러났지만 8회 선두 타자로 나와 커브를 가볍게 밀어쳐 안타 행진을 8경기로 이어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마이애미에 6대3으로 패했습니다. 피츠버그 산하 AAA에서 5할이 넘는 타율로 맹활약한 배지환은 부상자 명단에서 해제됐지만 메이저리그 승격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LA 레이커스가 어제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뉴올리언즈 펠리컨즈와 접전 끝에 110대 106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7번 시드를 확보한 레이커스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덴버 너기츠와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 결과를 두고 말들이 많죠. 야,
뉴올리언즈한테 일부러 지고 그리고 8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난데 덴버를 만나다니 안타깝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또 경기 모르죠. 일부러 져주고 그러는 거 프로에서 잘 통하지 않습니다. 레이커스와 덴버 너게츠 간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치르는 게 확정됐습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이강인의 소속팀인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이 1차전에 패배를 딛고 원정 경기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역전승을 거둬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KBS입니다. 1차전에서 한 점 차로 패배했던 파리 생제르맹은 2차전에서도 바르셀로나 하피냐에게 선제골을 내줬는데요. 바르셀로나 아라우호가 거친 수비로 퇴장당하며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수적 우위를 가져가게 된 파리 생제르맹, 전반 40분 덴벨레가 오른발 논스톱 슛으로 추격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그리고 이어 후반 비티냐가 수비의 빈틈을 노린 기습적인 중거리 슛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1, 2차전 합계 4대4가 되자 흥분한 바르셀로나 사비 감독이 경기장 기물을 걷어찼는데요. 결국 퇴장이네요. 2024년 4월 17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다필라와 CJ러, 집융자와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